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엄마는 정말 혼자서 잘 지내셨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화요일과 금요일엔 성당에 가시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드시는 저녁 식사. 그런 엄마의 일상이 나는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엄마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난달 어느 날 엄마 댁에 들렀을 때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늘 회색빛이던 엄마의 머리카락이 연한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머리 하셨네요. 어때? 괜찮아 보여?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머리를 만지작거리셨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그동안 외모에 신경 쓰지 않으시던 엄마가 조금씩 자신을 돌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갔을 때 엄마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계셨다. 집에서만 입던 편한 생활복 대신 예쁜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계신 것이다. 얼굴에는 연한 화장까지 하셨다. 어디 나가세요? 실버센터에 잠깐 들렀다 오려고. 실버센터라는 단어를 들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물어봤다. 실버센터가 뭔가요? 그냥 어르신들 모임인데 별거 아니야. 엄마는 자세한 설명을 피하시며 서둘러 나가셨다. 그 뒤로 실버센터라는 말이 종종 들려왔지만 엄마는 늘 애매하게 대답하셨다. 더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방치해 두시던 휴대폰을 이제는 늘 손에 들고 계시는 것이다. 문자가 오면 서둘러 확인하시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실 때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셨다. 혹시 이상한 곳에 가입하신 건 아닐까?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많다던데. 걱정이 된 나는 둘째 여동생 미정이에게 전화했다. 미정아,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일 있는 거야? 실버센터 다니신다더라고. 그리고 머리도 염색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니셔. 우리 엄마가 정말이야? 미정이도 놀라는 눈치였다. 혹시 치매 오신 건 아닐까? 아니면 이상한 종교 같은데 빠지신 건 아닐까? 나도 그 생각했어. 며칠 더 지켜보자. 그 후 일주일 동안 우리 자매는 번갈아 가며 엄마 댁을 찾았다. 그때마다 엄마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외출할 때면 향수까지 뿌리시고 손톱에 연한 매니큐어까지 발라놓으셨다. 냉장고엔 평소 드시지 않던 비싼 과일들이 가득했고 거실 꽃병엔 싱싱한 꽃이 꽂혀 있었다. 마침내 지난 주말 미정이와 함께 엄마께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엄마, 요즘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사실은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이런 모습의 엄마를 본 적이 없었다. 나 있잖아. 좋은 사람 생긴 것 같아. 그 순간 나와 미정이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가 다른 남자분을 만나고 계시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누구세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실버센터에서 만났어. 참 좋은 분이야. 나이도 나랑 비슷하고 예의도 정말 바르고 그래. 엄마는 수줍어하시며 휴대폰을 꺼내셨다. 갤러리에서 사진 하나를 찾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실버센터 모임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여러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웃고 계시는 사진 속에서 엄마 옆에 희미하게 한 남자분의 뒷모습이 보였다. 이분이에요. 응, 사진 찍는 걸 좀 부끄러워하셔서 제대로 된 사진은 없어. 엄마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평생 아버지 한 분만 사랑해 오신 엄마가 이렇게 설레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외롭지 않게 되실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많이는 모르지만 좋은 분인 건 확실해. 교회도 다니시고 아이들도 있고. 미정이와 나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엄마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요즘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엄마도 사람이고 외로우시니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혹시 그 남자가 엄마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엄마 명의로 된 집도 있고 아버지 보험금도 꽤 되는데. 다음 날 미정이에게 전화했다. 미정아, 우리 그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도 그래. 혹시 모르잖아. 엄마가 너무 순진하셔서 말이야. 우리는 그날부터 엄마의 새로운 인연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물론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당하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남자가 누구든 우리가 엄마를 지켜야 했다. 엄마가 그분을 집으로 모시겠다고 말씀하신 날, 나는 미정이와 함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다. 처음 만나는 엄마의 남자친구라니. 이런 상황을 겪어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후 6시 엄마 댁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셨다. 새로 사신 원피스를 입고 머리도 곱게 빗어 넘기시고 화장까지 정성스럽게 하셨다. 현관으로 나가시는 엄마의 걸음걸이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어서 들어오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그리고 곧이어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세 좀 지겠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신 분을 보는 순간 나는 조금 놀랐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점잖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키가 크고 단정한 체격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백발, 정갈한 양복 차림까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연세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이분이 김 장로님이셔. 제 큰딸 수진이 작은딸 미정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김동훈입니다. 김 장로님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며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셨다. 그 모습에서 오랜 사회생활로 다져진 매너가 엿보였다. 어머니께서 딸들 자랑을 참 많이 하셨어요.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엄마가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다. 평소 혼자 드실 때와는 차원이 다른 푸짐한 상차림이었다.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집사님은 요리를 참 잘하세요. 김 장로님은 엄마를 집사님이라고 부르셨다. 그 호칭에서 교회에서 만나신 사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어머나, 별거 아니에요. 과찬이세요. 엄마는 수줍어하시며 김치찌개를 떠서 김 장로님 그릇에 담아드렸다. 그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아서 우리 자매는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다. 장로님은 어디에 사세요?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남구 대치동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가 좀 넓어서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것 같긴 하지만요. 대치동이라니. 그 동네 아파트 값이 만만치 않다는 걸 누가 모르겠는가. 김 장로님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신 것이다.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제가 혼자 지내니까 가끔 걱정은 하지만 워낙 바쁜 아이들이라 자주 못 봐요. 그러시는군요. 외로우셨겠어요. 그렇죠. 아내를 6년 전에 보내고 나서는 정말 말동무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실버센터에서 집사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어요. 김 장로님이 엄마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따뜻했다. 엄마도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를 지으셨다.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건설업을 했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다행히 애들한테 손 벌릴 정도는 아니고요. 혼자 살 만큼은 여유가 있어요. 또다시 경제력 어필이었다. 자연스럽긴 했지만 뭔가 의도적인 느낌이 들었다. 교회는 오래 다니셨어요? 30년 넘게 다녔죠. 장로직도 10년 정도 했고요. 신앙생활이 제 삶의 중심이었어요. 완벽한 이력이었다. 경제력도 있고 신앙심도 깊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던 분.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남자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너무 완벽한 게 오히려 수상했다. 식사 내내 김 장로님은 정말 신사답게 행동하셨다. 엄마께 물을 따라드리고 반찬을 권하고 우리에게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다. 대화 주제도 적절했고 유머 감각도 있으셨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인 듯 어색한 미소만 계속 짓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 장로님이 말씀하셨다. 집사님과는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급할 것도 없고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해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진짜로 엄마를 좋아하신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먼저 자리를 떴다. 김 장로님은 끝까지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지만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미정이와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차 안에 올라타자마자 미정이가 카톡을 보냈다. 이상하지 않아. 너무 완벽해.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 딱 노인들이 좋아할 만한 스펙을 모두 갖춘 남자. 경제력, 신앙심, 사회적 지위, 매너까지. 마치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준비된 것 같은 완벽함이었다. 꽃노인 패턴 같아. 엄마가 너무 순진하셔서 말이야. 요즘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의 수법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처음에는 신사적이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척하며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재산을 가로채는. 집에 돌아온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뒤적거렸다. 그러다가 문득 검색창에 교회 장로 사기라고 쳐봤다. 놀랍게도 관련 글들이 꽤 많이 나왔다. 교회 장로나 권사 출신이라고 하며 접근해서 돈을 빼먹는 사기 사례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 카페 글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이 70대 장로 출신 꽃노인 주의하세요였다. 글을 클릭하려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다. 혹시 김 장로님이 바로 이런 사람인 건 아닐까? 엄마가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미정이에게 전화했다. 미정아, 우리 김 장로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어. 왜? 뭔가 찾았어. 인터넷에 비슷한 사기 사례들이 많더라. 혹시 모르니까 미리 확인해 봐야겠어. 우리는 그날부터 김동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김 장로님과 첫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마음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미정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매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김동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는 것. 이번 주 금요일 엄마가 실버센터에 가신다고 하셨다. 평소 같으면 그냥 다녀오시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미정아, 오늘 엄마 실버센터에 가시는데 우리 한번 가볼까? 좋아, 가보자. 시간 몇 시야? 2시에 가신다고 하셨어. 우리는 3시쯤 가자. 우리는 엄마가 나가신 후 1시간 정도 있다가 실버센터로 향했다. 신정동에 있는 복지관 3층이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가니 복도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쪽에서는 노래교실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서예 수업이 한창이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다니고 계신데요. 그러세요?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현숙이세요. 최근에 등록하셨을 거예요. 박현숙 어머님. 알고 있어요. 참 밝으시고 친근한 분이에요. 직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런데 요즘 어머니가 김동훈이라는 분과 친하게 지내신다고 하시던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직원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뭔가 말하기 곤란하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동훈 어르신 말씀이시군요. 그분도 여기 꽤 오래 다니셨어요. 오래 다니셨다고 하면 얼마나 오래요? 한 2년 정도 되셨나? 처음에는 정말 모범적이셨는데요. 처음에는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다. 지금은 어떤가요? 직원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말이죠. 그분이 여기서 여러 어머님들과 친하게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어떤 어머님들과요? 정확한 이름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처음엔 정말 신사적이고 좋으셨는데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역시 뭔가 있는 것 같았다. 그 어머님들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몇 분은 갑자기 센터에 안 나오시게 되었고 또 몇 분은 이사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사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직원은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한 정보였다.
센터를 나온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거 확실히 수상해. 여러 여자들과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사라진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어. 우리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먼저 김동훈의 사진을 구해야 했다. 다행히 엄마 휴대폰에 실버센터 단체 사진이 몇 장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 장로님이 비교적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곳에 제보를 요청했다. 동네 카페나 마트에 김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사람을 아는지 물어봤고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다. 며칠 후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제보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었다. 그분 알아요. 작년에 우리 단골 손님이신 할머니랑 같이 오셨던 분 맞죠? 그때 염색도 하시고 파마도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갑자기 안 오세요.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이상하더라고요. 두 번째 제보는 더 구체적이었다. 근처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이었다. 그 사람 작년에 노인분이랑 같이 와서 대출 상담 받았어요. 그때 좀 이상했던 게 할머니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계속 설명해 드리더라고요. 대출이요? 어떤 대출인가요?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할머니 명의 집으로 담보대출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역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제보가 결정적이었다. 실버센터에 같이 다니는 다른 어르신의 딸이라는 분이었다. 저희 어머니도 그분이랑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센터에 나가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어머니를 자세히 추궁해 봤더니 그분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만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집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까지 하셨대요. 집 명의를 빌려달라고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서요. 어머니가 거절하시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래요. 우리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김동훈은 분명 꽃노인 사기꾼이었다. 혼자 사는 여성 노인들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재산을 빼먹는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일주일 동안 모은 정보들을 정리하니 패턴이 뚜렷했다. 김동훈은 지난 2년 동안 최소 5명의 여성과 친분을 쌓았고 그들 모두에게서 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김동훈과 만났다가 피해를 당했다는 한 여성이 직접 연락을 준 것이다. 여보세요? 김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던데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혹시 그분과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사람 아직도 여자를 만나고 다녀요? 그 질문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성도 김동훈의 피해자였던 것이 분명했다. 지금 저희 어머니가 그분과 만나고 계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요. 그러면 어서 말리세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그 순간 확신했다. 엄마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김동훈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후 미정이와 나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진실을 확인해야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이순옥이라는 71살 할머니였다. 신정동 카페에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뭔가 위축된 모습이 역력했다. 김동훈이라는 분과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작년 봄에 실버센터에서 만났어요. 처음엔 정말 젠틀한 분이더라고요. 말씀도 점잖게 하시고 예의도 바르시고요. 이순옥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교회 장로 출신이라니까 믿음이 갔죠. 우리 같은 나이에 그런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생겼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 달쯤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이 좋다면서요. 투자 제안을 하셨군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 사실은요, 그때 제가 먼저 말을 꺼낸 게 있어요. 먼저 말을 꺼내셨다고요? 네. 제가 그때 큰아들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게가 망해서 5천만 원을 갚아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김 장로님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혹시 돈 빌릴 곳이 없겠냐고요. 그랬더니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신용대출은 한계가 있으니까 제 이름으로 좀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갚아주겠다고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역시 명예도용 사기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거절했죠. 그런데 김 장로님이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할머니의 다음 말이 조금 이상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다른 분들한테 똑같이 당하고 계셨더라고요. 당하고 계셨다고요? 네. 그분 명의로 된 대출이 엄청 많았어요. 본인이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분 이름으로 받은 거였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혼란스러워졌다. 김동훈이 피해자라는 말인가? 두 번째로 만난 분은 정말순이라는 69살 할머니였다. 이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김 장로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둘째 딸 시집 가는 경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먼저 도와주겠다고 나서시더라고요.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은행에서 제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장로님 명의로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할머니가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대출은 받았는데 딸 시집 갈 때 경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갚으려고 보니까 김 장로님 명의로 다른 대출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다른 대출이요? 네.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김 장로님 명의로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분이 착해서 거절을 못 하신 거죠. 정말순 할머니의 이야기도 앞에서 들은 것과 비슷했다. 김동훈이 먼저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의 명의를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만난 분은 박영이라는 할머니였다. 이분의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김 장로님한테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들 때라서 판단력을 잃었나 봐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 막내 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원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때 김 장로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울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아들 빚 때문에 집까지 잃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분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제 아들 빚을 갚아주셨어요. 조건 없이요. 조건 없이요? 네.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그 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왜 연락을 끊으셨어요? 미안해서요. 그분한테 너무 큰 빚을 지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피하게 되었어요. 박영희 할머니의 고백을 들으니 상황이 점점 복잡해졌다. 김동훈이 사기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최인숙이라는 할머니였다. 이분의 증언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김 장로님은 저희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세요? 저희가 너무 떼를 썼거든요.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와달라고요. 김 장로님은 계속 안 된다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결국 도와주셨나요? 맞아요. 결국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저희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 돈을 갚지 못했어요. 왜 갚지 못하셨어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김 장로님한테 미안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최인숙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사실 그분이 우리 빚을 대신 떠안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을 끊은 건 제가 먼저예요. 너무 미안해서요. 카페를 나선 후 미정이와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김동훈은 사기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사람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도 다 연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들끼리 짜고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녹음해둔 대화들을 다시 들어봤다. 그리고 피해자 목록이라고 적어둔 노트를 다시 들여다봤다. 하지만 갈수록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과연 김동우는 사기꾼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 엄마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걸까 아니면 진짜로 좋은 사람을 만난 걸까?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여러 할머니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후 미정이와 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엄마와 김 장로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들을 알려드려야 했다. 토요일 저녁 엄마께 전화드렸다. 엄마,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김 장로님이랑 함께 뵙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꼭 같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알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2시에 엄마 댁에서 만나기로 했다. 일요일 오후 미정이와 함께 엄마 댁에 도착했을 때 김 장로님이 이미 와 계셨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에 정중한 인사를 건네셨지만 왠지 얼굴에 피로감이 역력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급하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둘러앉았다. 엄마는 차를 끓여오시며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서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계시는 것 같았다. 사실 저희가 김 장로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김 장로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미정이가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몇 분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김 장로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리고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순옥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엔 정말 젠틀한 분이더라고요. 교회 장로 출신이라니까 믿음이 갔죠. 그런데 나중에 투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장로님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다. 다음은 정말 순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김 장로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갚으려고 보니까 다른 대출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엄마는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으셨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 장로님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들 때라서 판단력을 잃었나 봐요.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김 장로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으셨고 엄마는 복잡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이게 다 사실인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장로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셨다. 그 눈에는 깊은 상처와 체념이 서려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여러 할머니들한테서 돈을 받으신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김 장로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셨다. 이걸 보세요. 봉투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은행에서 발송한 독촉장들, 법원 압류 통지서, 채무 확인서 등이었다. 이 모든 대출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시며 설명하셨다. 이순옥 씨 아들 빚 5천만 원, 정말순 씨 딸 결혼 비용 3천만 원, 박영희 씨 아들 사업자금 3억 원. 모두 제 이름으로 빌린 돈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일에 협조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너무 절망적이셨거든요.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김 장로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바보였죠.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제 인생을 망쳤어요. 사랑한다고요? 네. 그분들이 모두 저를 좋아한다고 하셨거든요. 혼자 지내기 외롭다면서 함께 살자고도 하시고요. 그런데 돈만 받으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장로님은 사기꾼이 아니었다. 오히려 여러 여성들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였다. 하지만 미정이는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런데 왜 저희 엄마한테도 접근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수법 아닌가요? 수법이라뇨? 김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셨다. 집사님은 달라요. 집사님한테는 단 한 번도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가 목적이에요? 설마 진짜 사랑이라고 하실 건 아니죠?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다. 미정아, 그만해. 엄마, 왜 그래요? 미정이가 소리쳤다. 엄마는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엄마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재산? 김 장로님이 쓴웃음을 지으셨다. 제가 집사님 재산을 노릴 이유가 있나요? 저는 지금 파산 직전이에요. 빚만 10억이 넘어요.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나도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다. 엄마 재산 다 털어먹을 생각이잖아요. 그때 엄마가 갑자기 일어서셨다. 너희 둘 다 그만해라. 엄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화가 서려 있었다. 너희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난 벌써 다 계산해봤어. 계산해 보셨다고요? 그래. 이분 빚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도 알고, 너희한테 남겨줄 돈이 얼마인지도 다 계산해봤어. 엄마의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김 장로님도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셨다. 엄마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오래된 일기장을 하나 들고 나오셨다. 그 일기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여기 다 적혀 있어. 이분에 대해서도, 너희에 대해서도 말이야. 우리는 그제서야 엄마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도. 엄마가 일기장을 꺼내신 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김 장로님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계셨고 미정이와 나는 어리둥절해서 말이 없었다. 엄마, 그 일기장이 뭐예요? 엄마는 일기장을 천천히 펼치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걱정하는 동안 나도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다.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 같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수진이와 미정이는 각자 바쁘다. 가끔 안부 전화는 하지만 내 마음까지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민폐 끼치지 않고 살아야 한다. 엄마의 속마음이 적힌 글을 읽으니까 가슴이 아팠다. 우리가 엄마의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버센터에 나가기 시작한 것도 일기에 기록되어 있었다. 오늘 실버센터에 처음 가봤다. 나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다. 다들 혼자 사는 것 같다. 그런데 외롭지 않아 보인다. 서로 이야기하고 웃고 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몇 장 넘기니까 김동은 장로님에 대한 첫 인상이 나왔다. 오늘 김동은이라는 분을 만났다. 72세라고 하는데 나보다 3살 많다. 교회 장로 출신이라고 한다. 말씀을 점잖게 하시고 예의가 바르다. 하지만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신다. 나와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진다. 그 다음 일기들을 보니까 엄마가 김 장로님을 관찰하신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김 장로님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고 계셨는데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같았다. 대출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통화가 끝난 후 한참 동안 한숨을 쉬고 계셨다. 또 다른 날의 일기였다. 김 장로님이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그분들이 김 장로님한테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김 장로님은 계속 곤란하다고 하시는데 할머니들이 계속 부탁하고 있었다. 김 장로님이 정말 난처해 하시는 표정이었다. 엄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엄마, 그럼 김 장로님이 당하고 계신다는 걸 처음부터 아셨어요? 응. 한두 달 지켜보니까 대충 상황이 보이더라. 이 양반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게다가 착해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있구나. 일기장을 계속 넘기시니까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다. 엄마가 혼자서 계산하신 메모들이었다. 김동훈 씨 현재 빚 추정액 10억 원 정도, 내 현재 자산 아파트 팔면 6억 원, 예적금 2억 원, 총 8억 원. 아이들한테 남길 최소 금액 5억 원은 확보해야 함. 그 밑에는 더 구체적인 계산이 적혀 있었다. 김동훈 씨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 절약 가능 월 50만 원. 그 사람 빚 중에서 갚을 수 있는 부분만 도와주자. 전부는 안 되지만 일부는 가능할 것 같다.
김 장로님이 일기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다. 집사님, 이런 생각까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혼자 늙어가는 게 제일 무서워. 돈이야 어떻게든 되지만 혼자 죽는 건 정말 무서워. 엄마의 솔직한 고백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일기장 뒤쪽에는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다. 엄마가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오신 기록이었다.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다. 유언장 작성 완료. 내 모든 재산은 수진이와 미정이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다. 대신 동거계약서만 작성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동거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동거 기간 중 각자의 재산은 각자 소유한다.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한다. 일방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동거를 해지할 수 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미리 작성된 유언장을 따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로 적힌 글이 있었다. 아이들이 내 걱정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나도 여자고 사람이다. 마지막 남은 인생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보내고 싶다. 하지만 아이들 몫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엄마는 일기장을 덮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셨다. 이제 알겠니?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다 생각해뒀어. 그리고 안방에서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가져오셨다. 여기 유언장 원본이랑 동거계약서가 들어있어. 다 공증받은 거야. 미정이와 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다. 정말로 엄마의 모든 재산이 우리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고, 김 장로님과는 단순한 동거 관계만 유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엄마,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70년 동안 살면서 세상 물정을 모르겠어? 우리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치밀한 분이셨다. 그리고 우리는 엄마를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 너희는 한 번도 내 진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재산만 걱정했지. 그 말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정말로 우리는 엄마의 마음보다 재산을 더 걱정했던 것 같았다. 엄마의 일기장과 서류들을 본 후 우리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놓으셨다면 우리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했다. 수요일 오후 엄마가 우리를 다시 부르셨다. 이번에는 법무사 선생님도 함께 오신다고 하셨다. 뭔가 공식적인 자리가 될 것 같았다. 2시 정각에 엄마 댁에 도착하니 김 장로님과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법무사 선생님이 이미 와 계셨다. 거실 탁자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정리를 해보자. 엄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법무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야. 법무사 선생님이 서류를 하나씩 들어올리며 말씀하셨다. 박현숙 어르신과 김동훈 어르신의 동거 계약서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두 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십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요? 미정이가 놀라며 물었다. 네. 대신 동거 계약만 체결하십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각자의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생활비만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김 장로님이 엄마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이 다른 서류를 들어 보이셨다. 그리고 이것은 박현숙 어르신의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을 두 딸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장로님은 처음 듣는다는 듯이 놀라며 엄마를 바라보셨다. 집사님, 이런 것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당연한 거지요. 내 재산은 내 아이들 몫이니까요. 당신과 사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고요. 제가 김 장로님에게 해드릴 이야기는 간단해요. 엄마가 김 장로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당신 빚 중에서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만 내가 도와드릴게요. 전부는 안 되지만 당장 압박받는 부분은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도와주시려고요? 3억 원 정도요.
그 대신 나머지는 당신이 천천히 해결하세요. 김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집사님,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큰 돈을 쓰시겠다는 분은 정말 처음이에요. 엄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다. 나도 혼자 늙어가는 게 무서워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미정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래도 3억 원이면 너무 큰 돈이에요. 만약 김 장로님이 도망가시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면 어때?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건데. 엄마의 대답이 너무 시원스러워서 우리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미정이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요? 결국 김 장로님만 좋은 거잖아요. 사기당한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사기당하는 건 누구인지 똑똑히 봐. 지금까지 속인 건 너희야. 저희가 뭘 속였어요? 너희는 한 번도 내 마음이 궁금하다고 묻지 않았잖아. 그냥 재산이 궁금했던 거지. 그 말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걱정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 상속분 걱정한 거 아니야? 엄마의 지적이 너무 정확해서 우리는 부끄러워졌다. 정말로 우리는 엄마의 마음보다 재산을 더 걱정했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 엄마, 저희가 그동안 엄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로 김 장로님과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사랑이라.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하고의 사랑과는 다르지.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마음은 있어. 김 장로님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저도 집사님과 처음 만날 때부터 편안함을 느꼈어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진짜로 함께 사실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엄마가 우리를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심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할 거야. 억지로 하고 싶지는 않아. 미정이가 고민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만약 저희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 인연도 정리할 거야. 정리하신다고요? 응. 대신 그 후에 너희가 내 곁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같이 밥 먹고, 아플 때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사실 우리도 각자 바쁜 생활이 있었고 엄마를 그렇게 자주 찾아뵐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대답 못하겠지? 엄마가 쓴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혼자 늙어가기 싫어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없다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법무사 선생님이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오늘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엄마가 우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일주일 시간을 줄게. 그동안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줘. 진심으로 축복해줄 수 있으면 함께 살겠고, 그럴 수 없으면 이 인연은 여기서 정리하겠어. 우리는 그날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과연 우리가 엄마의 노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을까? 아니면 엄마가 선택하신 길을 받아들여야 할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엄마가 주신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미정이와 나는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여전히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다. 결정적이었던 건 지난 금요일이었다. 미정이와 함께 엄마 댁에 들렀는데 엄마가 혼자서 저녁을 드시고 계셨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다. 엄마, 오늘은 김 장로님 안 오세요? 응. 너희가 결정할 때까지는 만나지 않기로 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미정이에게 전화했다. 미정아, 우리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언니도 그 생각이야. 나도 오늘 엄마 보니까 너무 외로워 보이시더라. 우리가 엄마 노후를 책임질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어려울 것 같아. 우리도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바쁘잖아. 그럼 엄마가 선택하신 길을 인정해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대화 후 우리는 결론을 내렸다. 엄마의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일요일 오후 우리는 엄마 댁을 찾았다.
엄마는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해 하시면서도 태연한 척하고 계셨다.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엄마가 찻잔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보셨다. 김장로님과 함께 사세요. 저희가 축복해드릴게요. 정말이니? 엄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야?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해요. 그리고 김장로님도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엄마는 김장로님에게 전화를 하셨다. 우리의 결정을 알려드렸고 김장로님도 정말 기뻐하셨다. 한 달 후 김장로님이 엄마 댁으로 이사를 오셨다. 큰 짐은 많지 않았다. 오랜 세월 빚에 시달리면서 대부분의 물건들을 정리하셨기 때문이다. 김장로님은 엄마 집 작은 방에 짐을 정리하셨다. 엄마와 김장로님은 냉장고에 메모를 붙여놓으셨다. 생활비 분담표, 공과 금 분담 내역, 그리고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규칙들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가 엄마와 함께 사신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장로님의 좋은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병원에 가실 때마다 김장로님이 함께 따라가셨다. 무거운 쇼핑백을 들어주시고 집안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직접 고쳐주셨다. 명절 때는 우리와 함께 음식 준비도 도와주셨다. 가장 놀라운 건 엄마의 표정이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다. 혼자 계실 때의 그 쓸쓸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게는 큰 행복이었던 것 같다. 어느 날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닌 다른 분과 함께 사시는 거 말이에요.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다. 무서울 때도 있지. 근데 혼자 늙어가는 게 제일 무서웠어. 지금은 적어도 말동무가 있잖아. 김장로님은 어떠세요? 착한 사람이야. 나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조심스러워해. 아버지하고는 다르지만 나름의 정이 있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기보다는 동반자,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친구 같은 느낌이야. 몇 달이 지나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리듬이 만들어졌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엄마 댁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김장로님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장로님의 빚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었다. 엄마가 약속하신 대로 3억 원을 도와주셨고 나머지는 김장로님이 천천히 정리해 나가고 계셨다. 실버센터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작은 수입도 생기셨다.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재산이 완전히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유언장과 동거 계약서 덕분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우리의 상속분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오늘도 엄마 댁에 갔더니 엄마가 거실에서 일기를 쓰고 계셨다. 김장로님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계셨다. 엄마 일기에 뭘 쓰고 계세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야. 요즘은 쓸 이야기가 많아서 좋아. 엄마의 일기장을 살짝 보니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이 집의 새 식구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김동우는 내 새남편이 아니라 나와 함께 늙어가기로 한 친구다. 외롭지 않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다. 아이들도 이제 우리를 인정해주는 것 같고 나는 마지막 인생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글을 읽고 나니까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엄마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장로님이 차를 들고 나오시며 조심스럽게 웃으셨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어색함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익숙해졌고 편안해졌다. 엄마가 일기장을 덮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수진아, 내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들 기억나니? 네, 기억해요. 그때는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었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편안해. 재산도 지켰고 외로움도 해결했고 너희도 이해해주니까. 엄마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옆에서 차를 따르고 계시는 김 장로님의 모습도 자연스러웠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일상이었다.